당장 그 천한 손 치우지 못해? 귀를 찢는 호통과 함께 평창동 100억 대저택의 거실 대리석 바닥 위로 용머리 지팡이가 쾅 소리를 내며 사정없이 내리쳐졌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죽은 딸의 피아노를 성역으로 지키며 군림하던 재벌 여회장, 그리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피눈물을 흘리던 가난한 입주 가정부. 하지만 이 여회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천박하다며 짓밟던 그 가정부가 사실은 자신의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7년 동안 칼을 갈아온 잔혹한 복수국의 설계자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집안이든 일터든 혹은 조용한 차 안이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 사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의 그 소중한 공간에 생각지도 못한 행운과 따스한 축복이 가득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아문다고 말하지만 어떤 원한은 세월이 흐를수록 뼈마디에 사무쳐 서슬퍼런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 원한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재능과 성실함을 짓밟은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리고 그 짓밟음으로 인해 평생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었다면, 그때의 원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에너지가 됩니다. 서울 평창동, 북한산 자락을 따라 거대한 성체처럼 솟아오른 대저택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자산가인 한정희 여회장의 집. 사방이 높은 돌담으로 막혀 밤이면 기이할 정도의 정막만 감도는 그곳 거실 한편에는 세계적인 명장이 만든 수억 원짜리 검은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정희 여회장의 재력은 단순히 이 저택 하나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아 30년 동안 키워온 코스피 상장 대형 건설 부동산 그룹 한정개발의 최대 주주였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자리한 지상 35층짜리 오피스 빌딩, 강남구 논현동 상가 건물 2채, 마포구 합정동 오피스텔 1동,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까지 한정개발의 연간 매출만 수천억 원에 달했고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합치면 총 자산은 가히 수조 원을 바라보는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외동딸 최혜린이 세상을 떠난 이후 여 회장에게는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상속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먼지 한 털 없이 매일 닦였지만 그 피아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뚜껑이 열린 적이 없는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10년 전 여 회장의 외동딸이었던 최혜린이 마지막으로 그 건반에 손을 얹었던 그날 이후로 저택의 피아노는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잔혹한 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엄한 저택에 영하 15도에 살을 애는 듯이 추운 어느 겨울날, 한 가난한 모녀가 입주 가정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엄마인 은수 씨와 7살 난 딸 민지였습니다. 여 회장은 나이가 들어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인지장애 초입에 서 있었고 몰락한 가문에서 모진 풍파를 겪으며 얼굴이 완전히 변해버려 피골이 상접한 은수 씨를 그저 일 잘하고 갈 곳 없는 불쌍한 친모 정도로만 여겨 입주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은수 씨가 찬물에 걸레를 비틀어 짜낼 때마다 슬쩍 드러나는 기괴하게 뒤틀린 왼손 4번째 손가락 끝의 흉터. 그것이 바로 10년 전 자신의 딸 최혜린과 자신이 저지른 추악한 범죄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에 담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그 손가락이 아직 멀쩡했던 시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수 씨가 자라온 서울 봉천동 달동네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부품 공장의 야간 근무자였고 어머니는 은수 씨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에 퇴근해서 낮에 잠깐 자고 오후에 일어나 딸의 밥을 차려주고 다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피부는 금속먼지로 거칠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머리를 쓸어줄 때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은수 씨가 음악을 시작한 건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방과 후 음악교실에서 우연히 피아노를 쳐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 한 번 들은 걸 그대로 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몇 달을 정심을 굶으며 모은 돈을 계약금으로 걸고 중고 피아노 한 대를 월부로 들여왔습니다. 달동네 계단을 올라오던 그 낡은 피아노가 좁은 단칸방 한 벽을 차지하던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수야, 이 피아노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값진 거다. 이것만큼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예술고등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은수 씨의 아버지는 공장에서 막 퇴근한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딸을 번쩍 들어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학금 전액 지원이 아니었다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가난하지만 오직 재능 하나로 전체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은수 씨. 반면 한정희 여회장의 딸 최혜리는 막강한 부와 최고의 개인 레슨을 받고도 늘 은수 씨의 그림자에 가려진 이인자였습니다. 학교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함께 급식을 먹고 방과 후 연습실을 같이 쓰고 가끔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최혜린이 먼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당시 은수 씨는 그게 우정인 줄 알았습니다. 최혜린이 처음으로 은수 씨의 창작 노트를 들여다본 건 입학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수 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최혜린은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뒤적이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수 씨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이 멜로디? 은수 씨는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 순간 최혜린의 눈빛에 스쳐 지나간 것을 은수 씨는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질투였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질투였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딱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최혜린은 은수 씨를 아무도 없는 악기 보관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은수 씨의 왼손을 육중한 방음용 철제 문짝 틈새에 강제로 밀어넣고 문을 온 힘을 다해 닫아버렸습니다. 아! 적막한 복도에 뼈가 으스러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은수 씨의 왼손 4번째 손가락 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고 힘줄이 끊겨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최혜린은 핏자국이 묻은 은수 씨의 창작 노트를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사고였어. 은수 씨는 그 말을 복도 바닥에 쓰러진 채 들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왼손 4번째 손가락이 있어서는 안 될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움직이려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있을 국가대표 선발대회였습니다. 밤새 갈고 닦았던 그 선율들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 대회에 나갈 수나 있을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바라보며 은수 씨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석고 붕대가 감긴 왼손을 바라보며
은수 씨는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은 잃었어도 내 음악은 살아있어. 하지만 다음 날 최혜린이 은수 씨의 창작 노트를 고스란히 옮겨 적어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수 씨는 처음으로 이 세상에 하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혜린은 그 뒤로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의 선율로 천재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썩어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손이 떨렸습니다. 건반을 누르면 그날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피아노 뚜껑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그날이 10년 전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피아노를 성역으로 봉인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던 그 건반에. 은수 씨의 아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대기업 회장 집안의 만행을 고발하려 했을 때 최혜린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한정희 여 회장은 살아있는 딸을 지키기 위해 온 재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대기업 회장 집안의 만행을 고발하려 하자 한정희 여 회장은 돈과 권력으로 경찰과 병원을 매수했습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철없는 아이들의 부주의한 과실 사고로 조작되었습니다. 여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은수 씨의 아버지를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했고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부품 공장의 거래처들을 전부 끊어버려 하루아침에 연쇄 부도를 맞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에는 시뻘건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버지에게 그것은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였습니다. 진실을 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바위는 더 커 보였습니다. 경찰도, 검찰도, 언론도 돈과 권력으로 이미 빈틈없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바위에 이마를 들이밀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가락이, 딸의 음악이, 딸의 삶이 저 바위 안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거대하고 단단한 바위에 계속해서 부딪혀서일까요? 안타깝게도 사인은 급성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기 직전 은수 씨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은수야, 아빠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네 손가락은 아빠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은 이미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그날 응급실 복도에서 아직 21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뛰어다니던 그 시절, 은수 씨 곁에 잠깐 머문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던 5살 많은 청량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백도 없는 21살 은수 씨의 억울한 사정을 듣고 자원에서 도움을 주겠다 나선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한정희 여회장의 법무팀이 그 청량이 다니던 사무소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문자 한 줄만 남기고 미안해. 나는 이 싸움에서 빠져야 할 것 같아. 은수 씨는 그 문자를 받은 날 이미 2달째 입덧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혜린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치병이라고만 알려졌을 뿐 정확히 어떤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지는 끝내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서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상대마저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혜린이 세상을 떠나던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생명이 꺼지는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깃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지는 그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아버지도 없이 할아버지도 없이 오직 엄마 하나만 데리고 한 가정을 통째로 지옥으로 밀어넣은 최종 흑막이 바로 저 평창동 성체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혼자 남은 은수 씨의 주머니에는 단돈 23만 원이 있었습니다. 몸에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뒤틀린 손가락이, 가슴에는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은 민지가 있었습니다. 민지를 낳고 7년 동안 은수 씨는 살아남았습니다. 새벽 편의점, 낮 식당, 밤 청소에 3가지 일을 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인터넷 기사 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한정희 여회장의 노환, 초기 인지장애 진단. 이제 때가 됐다. 그러나 은수 씨가 7년 동안 한 일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기업 등기부 등본, 부동산 등기, 법인 서류, 공개된 정보를 모아 여회장의 자산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한정개발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여전히 여회장에게 있었지만 인지장애가 깊어지면 그 의결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상속인이 없다는 것, 포괄적 위임장 하나면 대리인이 모든 법적 행위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 은수 씨는 법률 서적을 독학하며 하나하나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제 발로 평창동 대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인생과 아버지의 목숨을 훔쳐간 자들의 성으로 걸어 들어가겠다. 저택에 처음 들어서던 날, 은수 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속으로 세었습니다. 걸음의 수를. 1, 2, 3. 이 마당의 낙엽을 언젠가 내가 치울 것입니다. 이 대리석 바닥을 언젠가 내가 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마당의 주인이 바뀔 것입니다. 은수 씨는 현관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높은 돌담 너머 봉천동 달동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낮에 일하는 고용인들은 은수 씨가 멍청하고 비천해서 넙죽넙죽 엎드리는 줄 알았겠지만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주방 책임자가 먹다 남긴 찬밥을 더러운 양품 바닥에 던져주며 대놓고 무시를 해도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였습니다. 왜냐고요? 정식 입주 가정부방에 앉아 숟가락과 양푼 바닥이 거칠게 긁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차가운 밥을 삼키면서도 은수 씨는 머릿속으로 오직 하나의 덫만을 날카롭게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주 초기 은수 씨와 7살 민지가 버텨내야 했던 일상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하루는 여회장이 은수 씨를 밤 11시에 호출했습니다. 2층 침실 창문 유리에 지문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은수 씨는 빗물이 묻은 걸레를 들고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문을 닦으면서 가정부방에서 혼자 잠든 민지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7살 아이가 엄마 없이 혼자 이불을 끌어당기고 잠든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은수 씨는 입술을 깨물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어느 겨울날 아침에는 여회장이 은수 씨를 불러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저 마당의 낙엽을 전부 쓸어내시오. 한 장도 남기지 말고. 마당에는 밤새 내린 눈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뒤틀린 손가락으로 빗자루를 쥐고 영하의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 쓸고 나면 바람이 또 낙엽을 날렸습니다. 다시 쓸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 일만 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마디가 칼바람에 얼어붙어 감각이 없어질 때쯤 민지가 따뜻한 물 한 컵을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손 녹여. 은수 씨는 그 컵을 2손으로 감싸며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가 있는 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저택 안에서 은수 씨의 지위는 고용인 중에서도 최하위였습니다. 낮에 고용인들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주방 책임자가 은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주 가정부 주제에 감히 여기서 같이 밥을 먹어? 부엌 싱크대 앞에 서서 먹든지. 은수 씨는 밥그릇을 들고 부엌 구석 싱크대 앞에 서서 밥을 먹었습니다. 서서. 의자 하나 허락받지 못한 채로. 그러면서 속으로는 저 상좌에 앉은 자들이 쓰는 숟가락 한 자루까지 훗날 자신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주방 책임자가 은수 씨의 낡은 천 가방을 거실 대리석 바닥에 아무렇게나 쏟아버렸습니다. 청소구역 위반, 이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딸의 낡은 양말, 약봉지, 접힌 달력 종이들이 대리석 위에 흩어졌습니다. 주방 책임자가 그 달력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볼펜으로 가득 그려진 건반, 숫자들, 음표, 기호들. 야, 이게 뭐야? 피아노야? 가정부가 무슨 피아노를 한다고. 달력 종이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옆에서 조그맣게 무릎을 꿇고 앉아있던 민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렀습니다. 은수 씨는 구겨진 달력 종이를 뒤틀린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최대한 천천히 다시 펼쳤습니다. 그날 밤 좁은 가정부 방에서 민지가 엄마의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엄마, 이 손가락은 왜 이렇게 됐어? 은수 씨는 잠깐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아주 소중한 걸 꽉 잡고 있었는데 나쁜 사람이 그걸 빼앗으려고 해서. 그래서 다쳤어? 빼앗겼어. 그런데 있잖아, 민지야. 은수 씨는 딸의 멀쩡한 두 손을 자신의 뒤틀린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손가락은 망가졌지만 엄마가 만든 노래는 안 망가졌어. 그 노래가 지금 민지 손 안에 있거든. 내가 엄마 노래 지켜줄게. 은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이 아이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은수 씨는 결코 자신의 딸 민지에게 복수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뒤틀린 손가락을 보며 자란 7살 민지는 신기하게도 엄마의 천재적인 절대음감을 그대로 물려받아 음악을 향한 갈증을 스스로 느끼던 아이였습니다. 돈이 없어 피아노를 살 수 없었던 단칸방 시절부터 은수 씨는 낡은 달력 종이 뒷면에 검은 볼펜으로 건반을 그려주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지 한 달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민지가 잠자리에 들기 전 갑자기 은수 씨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엄마, 저 피아노에는 귀신이 있어? 은수 씨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왜? 낮에 지나가다 보면 가끔 저 피아노에서 뭔가가 들리는 것 같아. 소리는 아닌데 뭔가 느껴지는 거. 은수 씨는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귀신은 아니야. 그건 노래야. 노래?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피아노 앞에서 아주 많이 연습한 노래.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야. 피아노는 그런 거야. 누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하거든. 민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노래 내가 쳐줄 수 있어? 은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지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택에 들어온 이후에도 낮 동안 사방에 깔린 CCTV와 주방 책임자의 감시가 삼엄할 때면 민지는 차가운 방구석에서 그 얇은 달력 종이가 까맣게 때가 타고 손가락 끝자락에 닿아 하얗게 구멍이 뚫릴 때까지 소리 없는 건반을 누르고 또 누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깊은 밤 여회장과 고용인들이 모두 깊이 잠들어 저택에 정막이 가득할 때면
은수 씨는 민지의 손을 잡고 2층 최혜린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방에는 생전 최혜린이 쓰던 최첨단 전자식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헤드폰을 착용하면 외부로는 단 한 줄기의 소리도 새어나가지 않는 물건이었지요. 민지가 헤드폰을 귀에 쓰고 처음으로 소리나는 건반을 눌렀을 때의 그 눈빛을 은수 씨는 잊지 못합니다. 그 전에 은수 씨가 먼저 헤드폰을 써보며 확인했습니다. 건반을 눌렀을 때 소리가 밖으로 새지 않는 것에. 그리고 나서야 민지의 귀에 헤드폰을 씌워주었습니다. 민지가 처음 건반을 누르고 눈이 커지던 그 표정을 은수 씨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리 없는 달력, 종이 위에서 머릿속으로만 공명시켰던 그 음들이 실제 건반의 탄력과 만나자 민지의 천재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타건의 압력과 페달의 깊이를 본능적으로 조절했고 단 한 번 들은 복잡한 선율의 옥타브를 소름 돋도록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첫 달에는 주로 기초를 다졌습니다. 은수 씨가 입술로 이름을 알려주면 민지가 건반 위에서 찾아냈습니다. 2달째에는 짧은 악절들을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원곡의 앞부분 최혜린이 훔쳐간 그 선율을 민지는 단 열흘 만에 완벽하게 외워버렸습니다. 3달째 되던 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민지가 건반을 두드리다가 문득 멈추더니 은수 씨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 다음에 어떻게 돼? 은수 씨는 말없이 민지의 귀에 걸린 헤드폰 한쪽을 살짝 빼고 그 부분의 멜로디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딱 한 번 흐물거렸습니다. 민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건반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은수 씨가 흐물거린 그 선율이 단 한 음의 오차도 없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은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 들으면 기억합니다. 정확하게 뼈에 새기듯. 연습만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 엄마 은수 씨의 그 뜨거운 천재적 유전자가 7살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일취월장하며 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수 씨는 어둠 속에서 딸의 손가락을 보며 복수의 시간이 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저택에서의 낮 시간은 여전히 지독한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는 주방 책임자가 청소하는 은수 씨의 뒤틀린 손가락을 보더니 이런 손으로 감히 회장님 댁 가재 도구를 만진다는 게 말이 되냐 며 팔팔 끓는 뜨거운 국물이 담긴 대접을 은수 씨의 손등에 사정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은수 씨는 살이 시뻘겋게 익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살 민지가 마당 구석에 버려져 있던 죽은 최혜린의 낡은 머리핀을 호기심에 만졌다는 이유로 주방 책임자는 아이의 뺨을 세차게 때리고는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마당 한복판에 무릎을 꿇려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인지장애를 앓는 여 회장의 개인 심부름과 약재를 타오기 위해 저택 외부로 외출했다가 돌아온 은수 씨는 저택 마당을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한복판, 살을 들이치는 칼바람 속에 주방 책임자에게 뺨을 맞고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는 7살 딸 민지가 무릎을 꿇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저희 아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은수 씨를 보며 여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고통은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터지기 직전의 임계점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은수 씨는 뒤틀린 왼손 손가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 손이 증거야.
이 손이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독한 누명과 끓는 국물에 살갗이 벗겨져 나가면서도 은수 씨가 버틴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자들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 손가락이 뒤틀린 은수 씨라면 내 인생을 처참하게 망쳐놓은 자들을 향해 이 소리 없는 복수의 칼날을 뽑아드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렇게 지독한 고통을 축적하며 칼을 갈던 어느 날 저녁, 예고 없는 폭풍이 대저택을 덮쳤습니다.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났다던 여 회장이 비행기 스케줄 변동으로 인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택으로 기습 귀국을 한 것입니다. 그 시각 저택에는 여 회장이 없는 줄로만 알았던 민지가 연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 연습하던 2층 최혜린의 방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낮에 은수 모녀를 골탕 먹이려던 주방 책임자가 심술을 부려 일부러 문을 걸어 잠그고 퇴근해버린 것이었지요. 오늘치 연습을 거를 수 없었던 민지는 차가운 복도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홀린 듯 계단을 내려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달빛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한참을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엔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엄마에게 신신당부를 받은 그 피아노.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조금씩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숨을 죽이고 피아노 앞에 서자 뜨거운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달력 종이에서 수만 번 상상했던 그 건반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검은 덮개를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덮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달빛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달력 종이 위에서 수만 번 눌렀던 바로 그 건반. 소리 없이 눌렀던 그 건반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민지는 오른손 검지를 들어 가장 가운데 건반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었습니다. 한 음이 평창동의 정막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달력 종이 위에서는 상상으로만 그렸던 소리, 헤드폰 안에서만 맴돌던 그 소리. 그런데 지금 이 소리는 달랐습니다. 공기를 밀어내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무 안에서 울리는 진동이 손끝을 타고 팔까지 온몸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달력 종이 위에서는 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헤드폰 안에서도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공간을 가득 채우는 진짜 공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엄마가 달력 뒤에 새겨주었고 밤마다 헤드폰을 쓰고 혼신을 다해 완성했던 그 진짜 원곡의 선율이 어떠한 가림막도 없이 웅장하고 처절하게 평창동의 공기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악보 한 장 없었지만 민지의 양손은 수억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 건반 위를 흔들림 없이 장악해 나갔습니다. 주방 깊은 곳에서 걸레를 쥐고 있던 은수 씨는 저택 전체를 울리는 그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수 씨의 뒤틀린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들어봐라 한정이, 당신이 그렇게 신성시하던 그 자작곡의 실체를 이제 내 딸의 손을 통해 똑똑히 보게 될 테니.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저택의 육중한 대문이 열렸습니다. 차문 소리, 지팡이 소리, 구두 소리.
출장에서 돌아온 여회장의 사슬퍼런 그림자가 거실 대리석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은수 씨는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손에 쥔 걸레를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냥감이 마침내 은수 씨가 완벽하게 깔아놓은 덫의 한복판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숨막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던 여 회장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성역이자 죽은 딸 최혜린의 혼이 깃들었다던 그 피아노에서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 회장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공포와 분노로 뒤집혔습니다. 당장 그 천한 손 치우지 못해? 바닥이 징징 울릴 정도로 지팡이를 치켜들며 감히 어디라고 손을 대냐고 발악하는 여 회장. 고용인들이 사시나무 떨듯 뛰어나왔고 은수 씨도 사색이 된 척 달려와 민지를 와락 감싸 안았습니다. 이 천박한 것들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손을 대? 당장 이것들을 집 밖으로 내던지고 경찰을 불러라.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줄 테니. 여 회장은 분노로 사지를 떨며 지팡이를 치켜들었습니다. 거실을 달려온 고용인들이 입구 쪽에 몰려서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의 분노가 어디를 향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은수 씨는 바닥에 떨며 무릎을 꿇었지만 고개를 처박은 은수 씨의 입꼬리는 소름 돋도록 조용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민지의 등을 슬쩍 두드렸습니다. 모녀만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민지는 지팡이 앞에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지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죽은 최혜린조차 결코 완성하지 못했던, 오직 원곡자인 엄마 은수 씨만이 완성할 수 있었던 미완성 자작곡의 진짜 뒷부분 멜로디가 평창동 대저택을 압도하며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너 이 천한 것이 감히 지금 뭘 치고 있는 거냐? 이 곡이 왜 여기서 들려? 여 회장의 지팡이가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선율은 세상 그 어떤 악보에도 없는 오직 죽은 딸과 자신만이 가슴에 묻어두었던 한 맺힌 멜로디의 뒷부분이었으니까요. 정신이 반쯤 나간 여 회장이 민지의 어깨를 붙잡고 거칠게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누구야? 누가 너한테 이 곡을 가르쳐줬어? 당장 말하지 못해? 하지만 7살 민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여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건반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정적으로, 더 웅장하게 원곡의 피날레를 마지막 하나하나까지 완벽하게 완성해 나갔습니다. 인간의 기술이 아닌 피와 천재성이 만들어낸 그 압도적인 선율이 저택 전체를 가득 채우자 여 회장은 마침내 지팡이를 쥐어잡을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거실 입구에 몰려서 있던 고용인들 중 누군가가 작게 흐느꼈습니다. 여 회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뭔가 다른 것이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내 딸아, 네가 내 딸이 보낸 천사였구나. 평창동의 절대 군주 같던 한정희 여 회장은 평생을 지탱해온 용머리 지팡이를 대리석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비천하다며 쫓아내려던 7살 민지의 발 아래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를 와락 끌어안은 여 회장의 눈에서 처절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딸에 대한 그리움이, 죄책감이,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고용인들은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거실 전체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은수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12월 응급실, 아버지의 손. 은수야, 아빠가 못해줘서 미안하다.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은수 씨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뛰는 가슴도 솟구치는 눈물도 없었습니다. 다만 7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차갑고 고요한 확신만이 온몸을 채웠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됐어요. 복수의 덫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용인들은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 회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7살 아이를 안고 통곡하는 광경은 그들이 평생 그 저택에서 보아온 그 어떤 장면과도 달랐습니다. 절대 군주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평창동 성체의 심장이 멈추는 소리였습니다. 은수 씨는 그 소리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 회장을 부축해 2층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여 회장이 흐릿한 눈으로 은수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여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정희 여 회장은 완전히 민지에게 영혼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가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인지장애가 깊어지던 노 회장에게 죽은 딸 최혜린의 미완성 자작곡을 완벽하게 연주해내는 7살 민지는 신이 보낸 구원자 그 자체였던 것이죠. 여 회장의 인지장애는 그 이후 반년 사이에 급격히 깊어졌습니다. 민지가 피아노를 치는 날이면 환하게 웃던 그 눈이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은수 씨는 그 반년을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반년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은수 씨가 잠을 자다가 복도에서 뭔가를 질질 끄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을 켜보니 잠옷바람에 여 회장이 계단 난간을 붙잡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혜린아, 혜린이 어디 있어? 엄마야. 계단은 급했습니다. 여 회장의 발이 엇나가는 순간 은수 씨가 달려들어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둘 다 계단 한 칸을 굴렀습니다. 은수 씨의 무릎이 대리석 모서리에 찧었고 옆구리에 멍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 회장은 무사했습니다. 다음날 정신이 든 여 회장이 은수 씨의 멍든 무릎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를 살렸나? 그냥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여 회장이 은수 씨에게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여 회장의 태도가 달라졌고 은수 씨는 그 틈으로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여 회장의 약을 직접 챙겼습니다. 혈압약, 수면제, 인지장애 진행을 늦추는 처방전 약들을 날짜별로 정리해 투명한 약통에 담아두었습니다. 여 회장이 혜린이는 언제 오냐고 물으면 곧 오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 회장이 밤에 울면 그 방 앞에 앉아 새벽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파고들었습니다. 한정개발 이사진에 연락이 오면 제가 회장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임대료 정산 서류가 오면 제가 관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 회장은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 씨가 서류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편했으니까요. 은수 씨는 그렇게 석 달 만에 한정희 여 회장의 모든 금융 서류를 손안에 넣었습니다. 그 반년 동안 여 회장에게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 회장이 민지를
혜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잠깐 착각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자주, 더 자연스럽게 민지를 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민지가 피아노를 치면 여 회장은 그 옆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혜린아, 오늘 연주는 특히 좋았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지. 미안해. 민지는 영문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 씨는 그 광경을 부엌에서 지켜보며 10년 동안 딸을 향한 죄책감을 껴안고 살았던 여 회장의 무게를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실감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은수 씨는 여 회장의 방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최혜린의 어린 시절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최혜린, 무대 위 최혜린, 상장을 들고 웃는 최혜린. 그 사진들 옆에는 신문 스크랩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최혜린이 자작곡으로 수상했다는 기사들이었습니다. 은수 씨의 곡으로. 은수 씨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맑은 오후였습니다. 여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다가 은수 씨를 불렀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수. 은수 씨가 다가가 앞에 섰습니다. 여 회장은 은수 씨의 왼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을. 당신 피아노 하셨나? 어릴 때 조금요. 여 회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차잔을 들었습니다. 은수 씨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각자 알고 있는 것들이 공기처럼 조용히 떠돌았습니다. 그 반년 동안 은수 씨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굴욕을 당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 회장이 민지를 안고 울며 혜린아 미안해 라고 속삭이는 장면을 볼 때였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진짜였습니다. 하지만 딸이 저지른 짓도, 그 짓을 뒤에서 사주한 것도 진짜였습니다. 은수 씨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또한 한정개발 이사진이 원래 보고를 위해 저택을 방문한 날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흐릿한 눈의 여 회장과 이사 3명, 그리고 은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어색하게 눈치를 보자 은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대신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논현동 2호 건물 공실 현황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이사들이 잠깐 멈췄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은수 씨는 끝까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이사들이 나간 뒤 은수 씨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을 쓸던 그 마당이었습니다. 지독한 인내의 시간 동안 은수 씨는 매일 밤 저택을 수색한 끝에 2층 최혜린의 방구석 깊은 금고 뒤쪽 틈새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찾아냈습니다. 최혜린이 살아생전 도둑질의 증거이자 평생의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은밀히 숨겨두었던 은수 씨의 낡은 창작 노트였습니다. 은수 씨는 노트를 손에 쥐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이 노트 한 권이 7년을 버텨온 모든 시간의 답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작은 법무법인을 찾아간 것은 노트를 발견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노트를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건 가해자 본인의 자필 자백입니다. 상해 사주, 저작권 절도, 불법적 사업 압박까지 형사 고발과 민사 손해배상 모두 가능합니다.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은수 씨가 원하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정희 여회장 앞에 법무법인의 서면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최혜린의 자필 자백 노트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노트에는 상해 사주, 저작권 절도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형사 고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언론 공개를 검토 중입니다. 여 회장의 손이 서면을 쥔 채 떨렸습니다. 형사 처벌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언론 공개, 그 두 글자가 여 회장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딸의 명예, 최혜린이라는 이름이 표절범, 폭력 사주범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이 여 회장의 급소였습니다. 사흘 후 여 회장의 법무팀을 통해 답신이 왔습니다. 면담 요청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 앉은 건 11월의 어느 흐린 날 오후였습니다. 여 회장, 은수 씨, 그리고 변호사. 여 회장은 지팡이를 짚은 채 은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말없이. 자네가 그 시절 혜린이 피해를 준 아이였나? 은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틀린 왼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그 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은수 씨는 노트를 꺼내 표지만 여 회장 앞에 밀었습니다. 최혜린의 이름이 적힌 그 낡은 노트를. 딸의 이름을 본 여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은수 씨는 조용히 노트를 걷어들였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최혜린 추모음악재단을 설립하고 저를 대표이사로 앉혀주십시오. 둘째, 평창동 저택과 한정개발 지분, 강남빌딩, 논현동 상가, 합정동 오피스텔을 저에게 직접 증여해 주십시오. 셋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여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 회장님의 여생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계속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린 씨의 이름은 재단 이름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형사 고발도 언론 공개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혜린이 이름은 지켜지는 건가? 네, 최혜린 추모음악재단은 영원히 그 이름을 씁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은수 씨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딸을 향한 그리움인지 자책인지 아니면 마지막 선택 앞에 선 노인의 체념인지. 알겠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 회장이 이사진과 공증인, 변호사를 서재로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은수 씨를 불렀습니다. 앉도록 해. 그 자리에서 여 회장은 또렷한 정신으로 세 가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 설립 및 대표이사 임명 서류였습니다. 음악 영재 발굴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최혜린 추모음악재단을 설립하고 대표이사는 김은수. 재단 운영을 위한 기초 자산으로 일부를 출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평창동 저택,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논현동 상가 건물 2채, 합정동 오피스텔, 제주도 리조트 개발 사업 지분. 이 모든 것을 김은수에게 직접 증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 회장은 저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한정개발 최대 주주 지분 51% 전체를 김은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명이 끝나자 여 회장이 은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틀린 왼손을. 잘 부탁하네. 은수 씨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7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무게인지 은수 씨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고마워요.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여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알았습니다. 은수 씨는 공증인들이 나간 뒤 혼자 서재에 남아 창밖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을 쓸었던 마당, 민지가 무릎을 꿇었던 마당, 이마를 조아렸던 마당. 그 마당의 주인이 지금 막 여 회장의 손으로 직접 바뀌었습니다. 어깨가 가벼웠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씩 들어오는 임대 수입, 한정개발의 배당금, 이 모든 것이 이제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은수 씨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은수 씨가 저택에 정권을 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과 민지에게 지옥을 선사했던 현장 빌런들을 눈앞에 불러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넓은 거실 소파 상석에 고상하게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주방 책임자와 고용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여 회장이 인지장애로 인해 초점 없는 눈으로 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의식이라도 하듯 은수 씨는 과거 자신의 손등에 끓는 국물을 쏟았던 그 주방 책임자의 발 아래에 자신이 마시던 차가운 찬물을 사정없이 쏟아버렸습니다. 촤! 대리석 가닥에 찬물이 튀며 주방 책임자의 발을 적셨습니다. 이런 손으로 감히 회장님 댁 가재도구를 만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었지? 당장 네 고용인방에 있는 짐짝 다 마당 밖으로 던져버려라. 단돈 1원의 퇴직금도 없다. 인지의 뺨을 때리고 영하의 칼바람 속에 무릎을 꿇렸던 주방 책임자는 눈앞의 가정부가 평창동 100억대 저택의 진짜 안주인으로 격상했다는 법적 사실 앞에 사시나무 떨듯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안주인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녀들을 밤의 길바닥으로 처참하게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평창동 저택에는 가난한 모녀의 비참한 눈물 대신 진짜 안주인이 된 은수 씨와 후계자가 된 민지의 고귀한 웃음소리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수 씨는 더 이상 거친 앞치마를 매지 않았고 명실상부한 저택의 여주인으로서 품격을 되찾았습니다. 민지는 햇살이 쏟아지는 통창 아래에서 최고의 음악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가장 비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모녀의 신분은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모든 것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정희 여회장은 이제 자기 집 한켠의 뒷방에서 여생을 보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에게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류로는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 여 회장이 10년 동안 딸의 이름으로 지어온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여 회장 본인의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최종 복수의 막이 올랐습니다. 은수 씨가 여 회장의 방 앞에 선 것은 모든 서류가 완성되고 일주일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낡은 창작 노트 한 권만 들고 여 회장은 뒷방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서명한 서류들로 인해 이제 손님 신세가 된 그 집에서 이제 되돌릴 수 없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수 씨는 노트를 여 회장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여 회장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주분 딸 최혜린의 친필이 선명했습니다. 은수야 미안해. 네 손가락은 부러졌으니 이 곡은 이제 내 거야.
그 옆에는 16살 은수 씨의 글씨로 적힌 원본 악보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아빠한테 주려고 만들었다. 여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은수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가 아닌 진실 앞에서. 은수 씨는 기괴하게 뒤틀린 왼손 4번째 손가락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당신 딸 최혜린이 제 손가락을 문짝에 넣고 으스러뜨렸을 때 당신은 진실을 알고서도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덮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협박해 부도로 몰아넣고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진짜 몸통이 바로 당신 한정희 회장입니다. 내가 그때는 눈이 멀어서. 당신은 평생 죽은 딸을 천재로 믿으며 속죄한다고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당신이 지은 죄의 대가로 최혜리는 천벌처럼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추악한 죄 위에 쌓아 올린 강남 테헤란로 빌딩도, 논현동 상가도, 합정동 오피스텔도, 한정개발도, 이 평창동 저택도 이제 합법적으로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딸의 이름도. 어떠십니까? 자식이 지은 죄를 사죄했던 대가가. 여의산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공포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가 완전히 끝났을 때의 표정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지켜온 딸의 신화가 10년 동안 흘린 눈물의 의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표정이었습니다. 반격할 수 없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서명한 서류들이 모든 것을 막고 있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판 함정이었습니다. 은수 씨는 노트를 집어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여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넘겨준 그 저택의 뒷방에서 이제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 매일 아침 자기가 손수 임명한 은수 씨가 저택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며 그것이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난 지금 평창동 대저택의 거실에는 다시 한번 웅장한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뚜껑은 이제 항상 열려 있습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그 뚜껑이 햇살을 받아 건반 위에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이젠 언제나 열려진 무대였습니다. 민지가 서울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도착한 날, 은수 씨는 저택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 그 통지서를 바라봤습니다. 예술고. 은수 씨가 손가락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끝까지 다녔을 바로 그 학교였습니다. 어느덧 흘러간 시간 속에 민지는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한 15살의 어엿한 숙녀가 된 민지. 아이의 담당 선생님은 지난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민지 학생의 자작곡은 기술적인 완성도 이전에 그 안에 이야기가 있어요. 들으면 뭔가를 겪은 사람의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지는 이제 남이 훔쳐갔던 옛 곡이 아닌 자신만의 영혼이 담긴 첫 번째 진짜 자작곡을 건반 위에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 선율은 맑고 자유롭고 어딘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많은 것을 겪은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음악이었습니다. 최혜린 추모음악재단은 이제 단순한 서류상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은수 씨는 재단을 통해 매년 형편이 어려운 음악 영재 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달력종이에 건반을 그려가며 연습했던 그 시절의 민지처럼 돈이 없어서 재능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현동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 중 일부는 매달 꼬박꼬박 재단에 기부되었습니다. 한정개발은 새 대표이사 체제 하에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경영에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기마다 이사회 보고를 받았고 중요한 결정에만 개입했습니다. 뒤틀린 손가락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마다 그 손가락을 으스러뜨렸던 자들이 만들어준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겼습니다. 한정희 여회장은 지금도 저택 뒷방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8해가 흘렀습니다. 인지장애는 이미 깊을 대로 깊어졌고 용머리 지팡이는 방구석에 기대어진 채 먼지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은수 씨가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서명했던 서류들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도 이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만 민지가 피아노를 치는 날이면 그 소리가 방 안까지 흘러들어오고 여회장은 그때만큼은 희미하게 웃습니다. 누구의 연주인지는 모르면서. 은수 씨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도 않기로 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민지를 바라보는 데 씁니다. 은수 씨는 그 눈부신 딸의 곁에 앉아 기괴하게 뒤틀린 왼손을 피아노 옆면에 살며시 댔습니다. 건반이 울릴 때마다 나무가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이 뒤틀린 손가락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한음 한음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직접 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좋았습니다. 은수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봄이 떠올랐습니다. 올봄의 민지는 처음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신입생 발표회였습니다. 연주곡은 자작곡이었습니다. 제목은 달력, 종이, 건반. 은수 씨는 객석 맨 뒤에 앉았습니다. 뒤틀린 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민지가 건반에 첫음을 올려놓는 순간 은수 씨는 달동네 단칸방에서 작은 손가락으로 달력 종이 위를 꾹꾹 눌렀던 7살 민지의 얼굴을 생각했습니다. 소리도 나지 않는 건반을, 그 정막을. 그런데 지금 그 손가락이 무대 위에서 살아있었습니다.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온 객석을 가득 채우는 소리를. 은수 씨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장학생을 선발하는 날 은수 씨는 직접 면접을 받습니다. 한 아이가 면접장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손에는 구겨진 악보를 쥐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운 지 얼마나 됐냐고 물으니 학교 방과 후 수업에서 배웠다고 했습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연습하냐고 물으니 아이가 잠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음악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연습실 써요. 집에서는 그냥 머릿속으로 해요. 머릿속으로. 은수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달력 종이 위에서 수만 번 소리 없는 건반을 눌렀던 7살 민지가 떠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합격이에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가 우리 집에서 제일 값진 거다. 낡은 중고 피아노 한 대가 봉천동 단칸방에서 제일 값진 것이었던 시절. 그 시절의 은수 씨는 지금 평창동 저택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값진 것 옆에. 아버지, 들려요? 이 노래. 우리 딸이 치는 이 노래. 빼앗겼던 천재성은 그렇게 딸의 손을 통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부활하여
평창동 저택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은수 씨의 하루는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엽니다. 북한산 자락에서 아침 햇살이 넘어올 때 제일 먼저 빛을 받는 건 그랜드 피아노입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 피아노의 뚜껑이 은수 씨와 민지가 이 집에 들어온 날 이후로 줄곧 환하게 열려 있습니다. 건반 위로 아침빛이 쏟아집니다. 은수 씨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피아노 옆에 앉습니다. 뒤틀린 왼손으로 가장자리 건반 하나를 살짝 누릅니다. 딩! 한음이 거실 안을 조용히 울립니다. 그리고 웃습니다. 혼자서. 은수 씨는 가끔 봉천동 달동네를 생각합니다. 낡은 피아노가 벽 한쪽을 차지하던 그 단칸방을,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딸을 번쩍 들어올리던 아버지를. 아버지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이 피아노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뿐이니까요. 은수 씨가 괜찮다는 것, 그리고 민지가 건강하게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어떤 고통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은수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달력 종이 위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소리도 나지 않는 건반을 수만 번 누르며 버텼던 그 시간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하늘의 진리는 끝내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평창동의 100억 저택도, 논현동 상가의 임대 수입도, 한정개발의 배당금도 결국 그것들은 손가락을 으스러뜨린 자들의 손이 아닌 그 손가락의 주인인 은수 씨의 손 안으로 당당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가혹하게 짓밟아도 진짜 재능과 진짜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모녀의 눈물겨운 승리와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시원함을 주었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은수 씨 모녀의 앞날을 함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응원 댓글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